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30대 아이돌 맘입니다. 사연투부 이웃님들, 평소 거짓말을 얼마나 하세요? 저는 일명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치킨 사달라, 과자 사달라, 먹보 아들에게 엄마 돈 없다고 거짓말하고요. 매일 오빠랑 자기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묻는 질투공주 딸내미한테도 엄마는 당근 우리 딸뿐이지 거짓말을 합니다. 밥 잘 챙겨 먹었니? 아픈 곳은 없니? 매일 걱정하는 친정 엄마에게도 저는 늘 잘 있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요. 전 정말 하얀 거짓말이라면 수준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몸소 실현시켜 보여준 산 증인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면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남편과의 만남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남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예요. 저는 학업에도 뛰어난 재주나 흥미가 없었고 다른 곳에 취업 나가기도 자신이 없어서 20대 초반에는 친정 부모님과 있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인 제가 낯선 곳에 떨어져 씩씩하게 사회생활을 할 용기가 부족했죠.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 담당은 주로 친정엄마를 도와 딸기밭 농사를 짓는 것이었어요. 딸기를 수확한 후 잼을 만들어 예쁜 병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거래처 사장님들과 친해졌고 생산지 공장에서 일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일의 방법만 터득하면 단순 반복 업무여서 괜찮지 않을까 여기고 우물안 개구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아이스크림, 과자, 호빵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베테랑 이모님들과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일을 척척 해내는 사수분들을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 상태였죠. 일을 시작하면 모두 날카롭고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져 괜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검수팀에서 상품 검수가 끝나면 완성품을 상자에 10개씩 집어서 총 40개를 담아야 하는데 손이 작은 탓인지 계속 완성품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움직이라는 호통이 날아올까봐 서둘러 움직여봐도 실수 연발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흘린 완성품을 상자에 척척 넣는 빨간 손이 보였습니다. 일명 까대기라고 완성된 포장 상자를 물류차로 옮기는 직원분이셨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워서 집어보려고 해봐요. 아니면 10개씩 한 움큼 집어서 그 느낌을 기억해보든지. 자꾸 실수하면 이모님들한테 혼나요. 이곳에서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2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원래 저와 똑같이 생산 마지막 라인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해 잠시 까대기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착한 마음과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는지 그 이후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수시로 곁눈질을 하고 점심시간엔 작은 초코바를 선물했어요. 제 호감 표시를 알아줬는지 하루는 교대 근무 끝나고 다른 일 없으면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녀가 밥을 먹으면 근사한 곳에 가서 칼질할 줄 알았는데 저를 데려간 곳은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길거리 노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실망을 하고 서 있는데 떡볶이 국물에 어묵을 푹 찍어 건네며 말하더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서서 먹는 곳에 데려와서 미안해요. 근데 이 집 진짜 맛있어서 꼭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소박하고 자상함이 느껴지는 그 말에 한 번 더 반해서 저희는 2년을 연애했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속도 위반까지 해버렸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자그마한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주인 부부가 멀끔하게 입고 다녀야
손님들이 옷을 믿고 맡긴다고 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매일 아침 어머님 옷을 손수 다려주셨어요. 두 분은 커플룩을 참 즐겨 입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청자켓을 입으시면 아버님은 청바지를 입으셨죠. 이웃분들이 청춘들이냐, 그렇게 아직까지도 티내고 싶냐 놀리셔도 두 분은 오히려 더 좋아하셨다고 해요. 특히 어머님은 수선 실력이 참 좋으셨는데 미싱으로 자수를 넣는 솜씨가 동네 제일이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입으시는 커플옷마다 나비 자수를 작게 넣으셔서 나비 부부로도 유명하셨어요. 사이도 어찌나 좋으신지 항상 손잡고 다니시고 함께 꾸준히 배드민턴 운동도 하시고 두 분은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의 나비 같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늘 서로를 먼저 챙기고 변함없이 아끼는 모습 말이죠. 시부모님은 자부심을 느끼며 소개하는 반면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는 무언가 껄끄럽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24살 때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초스피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과거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그런지 시누이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한 화장에 제가 다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스커트, 노란빛 탈색머리, 볼과 입술은 다소 어색하게 빵빵했어요. 차가운 인상 때문인지 성격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였죠. 말투도 툭툭 내뱉어서 상대를 쏘아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첫 느낌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시부모님이 커플로 맞춰 입으시는 것을 즐겨 하시니 커플 손수건 세트를 준비했어요. 시누이를 위해선 백화점에서 산 립스틱을 준비했고요. 속도 위반으로 갑작스레 진행된 결혼이지만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냥 와도 괜찮은데 어쩜 이렇게 예쁜 선물을 준비했어?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어? 네, 안 힘들었어요, 어머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건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시누이였어요. 모두가 숟가락 들고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저를 빤히 바라보느라 참 바빠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헛기침으로 주의를 주자 껌을 유리컵 옆면에 붙여두고 저에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저기 언니, 뱃속에 그거 우리 오빠애 맞아요?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큰 소리로 시누이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요즘에 엄한 사람에 임신하고서 당신에다 책임져라 이러는 사람 있다길래 혹시 모르잖아. 이 언니야도 그럴지. 언니, 돈은 얼마나 모았어요? 야, 너 새언니한테 싸가지 없게 입 조심해 너. 돈 모은 건 왜 물어? 네가 돈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 아빠 엄마 돈 얼마를 해먹었냐 지금까지. 남편이 시누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도 이게 무슨 경우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깨갱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얼굴을 보니 저도 확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 생각나 그래, 내가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오빠가 생각났거든요. 친정오빠는 저희 집 아픈 손가락입니다. 오빠는 저보다 2살이 많고 27살에 결혼했어요. 늘 사업을 하고 싶은 야망만 가득하고 제대로 된 계획과 실행은 없어서 일을 벌려놓으면 얼마 못 가 망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업 자금은 친정 부모님께 거머리처럼 쪽쪽거리며 받은 것이어서 친정집 재산이 오빠 때문에 거덜나 버렸어요. 오빠는 정말 개차반처럼 살고 회복하려 노력 하나 하지 않더니 결국 새언니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저도 같은 핏줄이지만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였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당연히 맡겨놓은 사람 마냥 돈 좀 줘봐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상을 얻기도 하고 혼자 분노에 휩싸여 쌩 난리를 쳐댔어요.
심지어 제 월급날에 맞춰서 돈 좀 빌려달라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오빠를 때리기도 하고 울면서 달래보기도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늘 한결같은 오빠의 모습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죠. 저희 오빠와 시누이는 부모님이 자기 지갑인 양 기생충처럼 사는 점, 능력도 없는 게 성격도 거지 같은 점 모두 똑 닮았습니다. 누구보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저도 같이 시누이를 욕하지 않고 일단 꾹 참았습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부모님 두 분이 저에게 넘치게 잘해주셨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시면서 24평짜리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저희에겐 과분한 곳이었고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좋은 아파트로 못 마련해 줬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저희는 이 집도 감지덕지다. 저희가 더 효도하고 살겠다며 달래드렸지만 어머님은 늘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바쁘셨어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들이 계셨기에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완벽했습니다. 연달아 아들, 딸을 낳아 저희 네 식구 참 행복했죠. 둘째가 생겼을 무렵 저는 전업주부로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고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교대로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돈에 비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샀어요. 고정 일뿐만 아니라 집 코를 잡아 부지런히 일하니까 전 직장보다 월급도 많고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동 중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식비라도 줄여보겠다고 늘 컵라면이나 전투식량에 물을 부어 먹는 등 늘 대충 먹었어요. 여보, 힘드니까 도시락 같은 거 싸지 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뻥튀기나 누룽지 이런 게 졸음 쫓기도 좋고 은근 배부르다니까. 앞으로 종종 그걸로 끼니 해결해 봐야겠어. 알뜰한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늘 안쓰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졸음운전 사고가 날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가끔씩 간단한 도시락도 싸주고 일을 쉬는 날에는 건강식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몸에 좋다는 약들도 한아름 챙겨 먹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부모님, 귀여운 내 새끼들, 저는 정말 걱정 없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잔잔한 하늘에도 비바람이 오는 법, 시누이가 슬슬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사업한다고 늘 바빠 왕래 없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상의하라고 말을 돌리자 이미 통화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딱 잘라 거절하는 탓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오빠 좀 꼬셔봐 달라. 언니가 꼬리쳐야 통하지 내 말을 들어주겠냐. 옷장사 잘 되면 금방 싸주겠다.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많이 힘들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네요. 지나와 생각해보니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기분 나빴던지 그 이후로 시누이와 정말 전쟁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멀리 일정이 잡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어떻게 귀신같이 아는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조카들 보고 싶어 왔다고 핑계대면서 아이들과 조금 놀아주더니 다른 날에는 자연스레 이것저것 장을 봐와 같이 저녁 먹자고 능청을 떨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음식 먹을 수는 있죠. 하루는 애들 목욕을 정신없이 시키고 나와봤더니 시누이가 거실 한복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것도 모자라 창문도 열어놓지 않아 거실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저희 애들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점이에요. 민우야, 지우야, 우리 조카들 쑥쑥 크는 건 좋은데
너네 엄마 닮아서 못생기게 크면 안 돼. 이 고모처럼 예쁘게 커야 해. 알겠어? 애들한테 이상한 아무 말을 해대고 먹은 걸 치우지도 않고 거실에 자빠져 잡니다. 이미 거실 바닥이며 소파며 기름들로 날리고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아이가 집으려고 해서 황급히 치웠죠. 이뿐만인 줄 아세요? 더 충격적인 건 시누이의 도벽이었어요. 저에겐 하나뿐인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3주년 때 자기 식비와 비상금을 털어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어디 들고 가지도 못하고 시댁 어르신 행사에 딱 한 번 들고 간 게 다인데 어느 날 그 가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순간 집에 도둑이 들었나 싶어 장롱을 열어 결혼 반지 같은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함을 꺼냈어요. 다른 건 잘 있었지만 아이들 돌반지들만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과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일은 없었죠. 집에 오는 사람은 남편과 시누이 둘뿐이었어요. 아무리 혼자 머리 싸매고 생각해봐도 범인은 한 명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혹시 가방을 가져갔는지 물었어요. 내가 왜 당신 가방을 가져가? 그거 얼마나 큰맘 먹고 산 건데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잘 찾아봐.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돌반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저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 시누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가씨, 어디에다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언니, 지금 뭔 소리를 해요. 다짜고짜. 가방 그거 가지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 애들 돌반지,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생사람을 잡아, 이 언니? 내가 가져간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반신반의하며 떠본 건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시누이를 보니 범인 맞더라고요. 휴대폰에 112 번호를 누르며 경찰 부르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라고 정색했더니 황급히 제 손을 붙잡더군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에게 째째하게 왜 그러냐, 얼마 하지도 않더라. 내가 그깟 거 사주면 되는 걸 가족끼리 야박하다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얘 진짜 사람 대접 못해주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찌깐한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니?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싹싹 빌어.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말해야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그깟 거? 너 그럼 지금 당장 사가지고 와. 와, 이 언니 성격 봐. 여태 그 성질 어떻게 죽이고 살았대? 참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고 감싸주고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너 오늘 한번 내 손에 머리 가죽 다 뜯겨볼래? 시누이는 바짝 쫄아서 합주기가 된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은 50kg 정도의 마른 몸매인데 저는 육아 스트레스로 60kg도 넘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몸싸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끝내 죄송하다고 말도 안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는 시누이 뒷모습을 보니 정말 쌍욕이 입에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했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개진상짓 한 것도 빠짐없이요. 남편은 열을 받아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시누이를 보자마자 어깨를 밀치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도 자초지종 설명을 들으시더니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단호하게 쫓아내셨어요. 처음에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시누이의 도벽과 늘 돈 달라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나셨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심각한 불법 시술 중독이었어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내다 팔거나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 돈을 받으면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불법 시술을 받았어요. 성형은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롭게 더 값싸고 간단한 시술을 한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하지만 불법 시술 비용이나 부작용 치료 비용이나
전부 합치면 성형값과 다르지 않았죠. 정말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불법 시술을 배워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 위해 업자에게 유료 수강 중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액수를 내면서 불법 시술을 배우면 업장까지 차려주겠다 약속받았다고 좋아했다네요. 딱 봐도 사기인데 말이죠. 부모에게 돈돈거리며 매달 상납금처럼 수강료를 채워내는 딸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 불법 시술 신고를 당하면서 정말 큰 사건에 연루될 뻔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더 이상 이쪽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지 뭐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죠. 저희 집 물건도 그곳에 쓴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오갈 곳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님께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둥 내일 당장 연락이 안 된다고 놀라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편히 쉬겠다. 협박 아닌 협박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 시누이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누이는 옷가게 사업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시부모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믿으며 돈을 주셨어요. 남편 또한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기를 바라며 응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시죠? 네, 역시나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어요. 옷가게를 차린다고 받아간 사업자금, 이번엔 뜬금없이 노래방을 차렸습니다. 흔히 아가씨들을 고용하는 그런 술집이요. 얼마 못 가 그 사실이 드러났고 시아버님은 크게 화가 나 뒷목 잡고 쓰러지셨네요. 이제는 정말 집에서 떠나라고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시누이에게 얻어주고 또 한 번 쫓아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오피스텔을 주시는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1년이 지난 무렵 시누이는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타났어요. 세탁소 앞에 외제차를 주차하고 도도하게 들어와 시아버님께는 명품 자켓, 시어머님께는 명품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50만 원씩 용돈도 드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걱정스럽게 이 많은 게 어디서 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열심히 돈 벌었다는 결과지. 엄마, 노래방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요즘 직장인들 노래방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 다들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 힘든데 우리 가게 와서 신나게 노래하고 술도 마시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지들이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랑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놀아보겠어. 요즘에는 우리처럼 좋은 취지로 장사하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 시누이의 푼수 같은 소리에 시부모님들은 한숨만 푹푹 내실 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이 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다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둘째 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을 핑계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황급히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언니, 여자가 가꿀 줄 알아야지. 그렇게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 어쩌자는 건지. 우리 오빠 참 비위도 좋아 정말. 언니, 오빠가 바람나도 언니 할 말 없겠어요. 자식 때문이라도 핑계 삼아 옆에서 내조나 잘 하면서 살아요. 이거 먼저 시비 거는 거 맞죠? 저는 질 수 없다 생각하고 바로 한 방 먹였습니다. 야, 너같이 술 장사, 여자 장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오랜만에 봐서 그냥 조용조용 잘 지내려고 했더니 넌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싸가지가 변함이 없니? 철 좀 들어라 제발. 시누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차에 탔어요. 저도 속 시원히 아이 유치원으로 향했고요. 그 뒤로 당분간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평소 지병도 없으셨는데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가셔서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컸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든든하고 따뜻하셨던 존재였어요. 시어머님을 끌어안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실신하신 시어머님을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시어머님 곁에 누워 눈물에 엉겨붙은 머리칼을 정리해드렸어요. 제 손길에 눈을 뜨신 어머님은 또다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난 애들 아빠 없이 못 살아. 너도 잘 알지? 나도 따라가련다. 아빠 없는 빈집에 엄마 혼자 어찌 살겠니? 너무 무서워. 어머님, 약해지지 마세요. 저희 식구들, 그리고 아가씨도 계시잖아요. 어머님마저 가시면 남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저랑 같이 살아요. 그이 곁에서 힘 되어 주셔야죠.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는 밥을 말아 떠먹여드리고 틈나는 대로 어머님을 안아드리며 온기를 나눠드렸어요. 쓰러지시면 안 된다. 이겨내셔야 한다. 시어머님께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울지 않고 묵묵히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 모습을 보니 더욱 눈물을 삼켜야 했겠죠. 많은 조문객들을 보니 시아버님의 평소 선한 성품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조문객들이 일어난 자리를 치우고 상을 새로 차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혼자서 버스 타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에요 사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님을 안아드렸고 두 분은 소리내어 또 한참을 우셨습니다. 성격도 비슷하시고 나이도 같고 무엇보다 아픈 손가락에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두 분은 유난히 잘 지내셨어요. 사돈 어르신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비장 경색인 것 같다고 추측만 하고 있고 명확한 원인을 몰라서 입원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움직였네요. 나흘 전 친정아빠가 갈비뼈 아래 부분이 뜨끔거리고 아프다고 하시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한 번에 겹쳐오니 마음이 참 아려웠어요. 친정엄마는 병원에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다시 가보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없이 움직이신 탓에 조의금을 따로 못 뽑아 오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개막난이 친정오빠 때문에 부모님의 사정도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는지. 친정엄마는 계좌로 보내긴 할 거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냥 가기가 뭐하다며 휴대폰 지갑 속 비상금으로 보이는 접혀진 5만 원 한 장을 꺼내셨어요. 남편이 아니라고 말려도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고 그래야 병원까지 마음 편하게 갈 것 같다고 하셔서 결국엔 제가 흰 봉투 하나를 내어드렸네요. 남편이 신용카드를 친정엄마 손에 쥐어드리고 콜택시를 불러 기사님께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걸 부탁드렸어요. 친정 부모님 생각에 마음은 쓰렸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곁에서 굳세게 지켜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시누이는 지인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짧은 원피스 속에 살색 스타킹을 신은 아가씨, 또각 구두 소리에 시선 집중받는 아가씨, 터질 듯한 정장을 입고 있는 덩치 좋은 사내 둘, 누가 봐도 노래방 가족들 같아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꺼이꺼이 소리내며 흐느껴 오는 시누이. 마스카라가 번져 시커먼 눈물을 질질거리는데 그 모습이 왜 이리 철없고 답답한지 말 안 해도 제 맘 아시겠죠? 시누이는 남편 옆에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찾아와 주신 조문객분들께 인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온 일행들과 술만 진탕 마시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마셔서 취했는지 깔깔거리고 웃지를 않나 소리 지르며 자기들끼리 가벼운 입씨름도 하고 세상에 미친 시누이년
시아버님 흉도 보더라니까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조문객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시고 남편은 신우이에게 다가가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줬습니다.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상 주변에 널브러진 소주병들을 치웠어요. 남편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요. 잠시 후 신우이는 다시 들어오면서 조이금이 있는 곳을 얼씬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흰 봉투를 들고 와 제 눈앞에서 조롱하듯 흔들었어요. 야, 이선주, 네 엄마 그지야? 어떻게 사돈이 죽었는데 고작 5만 원을 해? 진짜 염치 없는 집구석이네. 결혼할 때도 우리 아빠가 빌라 해줬는데 감사한 줄을 모르고 뭐 5만 원? 이건 뭐 걔 사료값도 안 돼. 지금 장난쳐? 너나 네 엄마나 어쩜 그렇게 구질구질 똑같냐? 하긴 그 배에서 나온 그 자식이다 이거지 뭐. 신우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친정엄마를 욕보이는 짓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문객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시어머님을 생각해서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다른 조문객들 계신 거 안 보여? 술 그렇게 계속 처먹을 거면 조용히 먹고 가든가. 아니면 집구석에 들어가서 자. 너 같은 딸 때문에 아버님 편안하게 가시지도 못하시겠다. 우리 아버님 끝까지 너 사람답게 사는 거 못 보고 가셔서 어쩌지? 그 순간 신우이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위에 있던 육개장을 제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빨간 고추기름이 둥둥 뜰 정도로 차게 식은 육개장 덕분인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 제가 참교육하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눈가에 있는 육개장 국물을 훔치며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님이 나타나 신우이 머리채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조문객을 배웅해드리고 빈소로 들어오시던 찰나 신우이의 몹쓸 짓을 전부 다 보고 계셨더랍니다. 어머님은 한 손으로는 신우이 머리채를 한 손으로는 소주병을 집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신우이 얼굴에 냅다 부어버리셨죠. 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아빠 가시는 날 이렇게 하고 싶니? 죄송스럽지도 않아? 너 진짜 사람 맞아?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새끼 맞나 싶다. 그렇게 술이 좋아서 술 장사해? 오늘 실컷 먹어봐 아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이 얼굴에 소주를 들이부어버리셨고 신우이는 연신 어푸거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다 자기 엄마 가슴을 있는 힘껏 밀쳐버렸어요. 엄마, 저 거지 같은 집구석이 돈 5만 원으로 장난질 하잖아. 그래. 저기 오빠 오네. 송유석, 오빠가 어디 말해봐. 새언니네 엄마가 돈 얼마 하고 갔는지 알아? 남편은 굳은 얼굴로 빠르게 다가왔고 육개장을 뒤집어 쓴 저와 소주로 난장판이 된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의 뺨을 짝 하고 때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한 대로 그치지 않고 서너 대 더 때렸습니다. 저와 조문객분들이 남편을 말렸고 울며 불며 쌍욕을 날리는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붙잡아 말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가족은 필요 없다고, 가족 없이도 돈 벌고 잘 산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시어머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며느리랑 딸 둘 다 되어드리겠다.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님은 가벼운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손자 손녀 재롱을 보면서 많이 웃으시고 이내 좋아지셨어요. 저도 어머님이 아이를 등교 등원을 도와주시니 집 앞 베이커리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오전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후 시간에는 어머님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웠어요.
친정엄마 올라오시면 셋이서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셨죠. 잔잔한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이 없어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 엄나무 백숙을 준비했고 막 먹으려는 찰나 누군가 초인종을 시끄럽게 계속 눌러댔어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6개월 만에 거짓골을 하고서 말이죠. 엉엉 울며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큰돈 벌고 사치 부리다 보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요. 나 엄마 딸이잖아. 나 좀 받아줘. 야, 송정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가족 필요 없다며. 당장 나가. 오빠도 정말 너무한다. 내 꼴 안 보여? 나 사기당해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사기라는 단어에 저희 부부와 시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노래방 운영을 하며 함께 동거를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사기당했고 하물며 그 남자가 신우이를 신고했다고 해요. 미성년자 아가씨를 고용해서 남자 고객들 접대를 했기 때문이었죠. 노래방은 영업이 정지되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까지. 가족보다 돈이었는데 돈마저 사라지니 자연스레 가족이 생각났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장례식장을 나간 그 순간 이후로 내 딸 자격 박탈이야.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지 마. 어떻게 살든 이제 관심 없다. 세상에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자식이 어딨어. 너 새언니한테 사과했어? 엄마한테 왜 사과를 해? 그날 제일 먼저 사과받을 사람은 언니인데.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순간에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한 지인과 함께 옷장사를 시작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말을 하더군요. 시작할 돈이 부족해서 왔다고 부탁할 사람이 가족뿐이라고 말하는데 참 소름 돋았네요. 신우이는 돈 앞에 가족을 가장 쉽게 버리고 또 쉽게 붙잡고 하니까요. 낙숫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진다라는 말처럼 거짓말이 버릇인 신우이가 쉽게 고쳐졌을까요? 남편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마음 착한 시어머님은 옷장에서 100만 원 정도가 담긴 통장을 꺼내 신우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너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야. 죽는다고 협박 연락할 거면 아예 연락하지 말고 불법 저지르지 말고 제발 잘 살아. 너처럼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는 딸을 언제까지나 품에 안을 순 없어. 엄마도 이런 말 하는 거 마음 아프지만 이제 가라.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엄마, 왜 그래? 오빠,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번엔 진짜 옷장사 성실하게 잘해볼게. 오빠가 보기에 너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다. 옷장사 해보겠다고 돈 더 달라는 거야, 지금? 제발 깨닫고 인간이 되라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쑥이랑 마늘이라도 먹든지. 아, 답답해. 빨리 나가. 단호한 가족들의 반응에 신우이는 당황해하며 발길을 돌렸어요. 그 이후 신우이는 어머님께 종종 문자를 보내며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고시원을 내부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본인이 이런 곳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말이죠. 옷장사 이야기는 어디로 쏙 들어갔는지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몇 달이나 버틸지 성실하게 사는 척 휴하는 건 아닐지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 했던 전적이 있어 진실성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저희 남편도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돈 빌려달라, 아빠 재산 내 몫을 미리 줘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하네요. 시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함께 운영하시던 세탁소를 정리하시지 못하셨어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시지도 못하셨죠. 30년 넘게 두 분이서 지낸 흔적이 곳곳에 너무 많아 자꾸 눈물만 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누이와의 일이 있고 난 후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지 세탁소를 정리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시누이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어머님 대신 저와 제 남편이 세탁소 문을 열어 세탁소 안에 남아있는 옷들을 손님들께 돌려드리고 앞으로 잠정 운영 중단 소식을 인사드렸어요. 다시 세탁소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어머님이 먼저 정리하자 말씀하시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 손때가 묻은 흔적들을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는 유품이 되어버린 물품들을 상자 속에 정리했어요. 모든 정리를 얼추 끝내고 나와 문을 걸어 잠그며 시어머니께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친정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던 친정아빠가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심각하면 백혈병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혈액종양내과에 꾸준히 내원하셨는데 몸이 점차 회복하시더니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네요. 덕을 잘 쌓으셨는지 기적과도 같다고 병원 의료진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친정오빠의 개과천선이었죠. 아빠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오빠가 아기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하시던 농사를 차고 들어 도맡아 하더니 이제는 동네 청년 농부 사람들과 잘 지내며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니 일석이조로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참, 장례식 때 일을 친정엄마는 모르십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시누이가 저한테는 어떻게 사과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사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님이 제 편에 서주시고 저 대신 매운맛으로 혼도 내주셨기 때문에 앙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와서도 제 생각을 해주시는 걸 보니 제가 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건 맞죠? 저는 그저 제발, 진짜 제발 시누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철도 들고 말이죠. 저희 친정오빠처럼 스스로 무언가 깨닫는 좋은 때가 찾아오길 이웃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 곁에는 누구보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든든한 엄마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제 그늘에서 부모님들 모두 행복하게 편하게 지내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남편이 내년 봄 유채꽃 보러 양가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자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진 겸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이웃님들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